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한 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 필기 경제학인데요. 16장 국제금융론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 시간에는요, 국제수지표와 관련한 얘기를 좀 했고요. 국제수지 균형이 무엇인가 그걸 봤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그 환율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환율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여기 국가 간의 어떤 경제적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기 외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달러라고 할게요.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폐 간의 교환 비율.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화폐 단위가 다르면, 무게도 단위가 다르면 우리가 직접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 같은 것도 같이 화폐 간의 교환 비율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구매력 평가서를 할 때 사용하긴 할 건데요. 자, 우리나라 원화고요. 이게 달러 이렇게 있어요. 근데 1달러를 우리가 구하기 하나 얻기 위해서는 이게 등가로 표현을 했을 때 1원짜리를 만약에 1000개를 만약에 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됐어요. 그럼 요거 있잖아요. 요거 1원짜리 1000개와 1달러랑 같이 교환되면 이게 같은 등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교환 비율이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달러를 하나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한다. 오케이? 이 교환 비율을 우리가 환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국의 화폐로 표시한, 이런 뜻이야. 자국의 화폐로 표시한 외국 화폐 한 단위의 가격 1달러의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짜리 하나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 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1달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부터 이제 1달러가 1000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1달러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를 줘야 한다. 그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상승했다. 이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요, 1달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1000원을 줬어야 됐었는데 1100원으로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달러를 우리가 사과라고 생각하시면 돼. 사과를 하나 얻기 위해서 1원짜리 1000개를 줬어야 됐었는데 이제는 1100원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무슨 뜻이다? 맞아요. 사과 가격이 비싸진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달러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원화의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요걸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환율 제도로 좀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고정환율 제도가 있어요. 픽스드 또는 패그드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환율 자체가 고정된 거야. 그래서 1달러당 뭐 1000원 얼마로 고정된 거야. 그럼 이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막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됐다는 거, 고정환율 제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여기다 한번 다시 한번 여기다 한번 해서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 우리나라가 있는데 해외에서 달러가 수출이 잘 돼서 유입되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이 바로 환율이다.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달러가 많아지게 되면은 여기 달러가 점차 많아져요.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가 유입되면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하려는 힘. 왜냐면 달러가 많아지니까 물과 다이아몬드 생각해 보세요. 물이 너무 많으니까 물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랑 똑같이 보시면 돼. 그래서 환율이 하락하려는 힘이 작동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하락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여기다가 이제 연결을 짜가닥 다리를 놔가지고요. 여기다가 원화를 막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야. 달러를 흡수하고. 그래서 원화를 공급해서 달러와 원화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자, 다시요. 자, 우리가 설명을 보면 달러가 유입됩니다. 그래서 달러의 가치인 환율이 하락하려는 힘으로 작동돼요. 이러한 압력이 발동하게 되고 압력이 생기고, 자, 여기서 발생한 환율 하락이라는 이 압력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하락한 압력이 있으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야. 원화인 통화량을 증가시켜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증가시켜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통화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 가시죠? 자, 여기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반대가 됐으니까 한번 거꾸로 한번 보세요. 외환시장에서 국제수지 적자가 됐어.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초과 수요야. 무슨 말이냐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럼 달러가 자꾸 부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반대 그림을 그릴게요. 외환시장이 이렇게 원화와 달러가 있는데 달러가 자꾸 밖으로 나가요. 달러가 유출돼서 자꾸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달러의 양이 어떻게 됩니까? 달러의 양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달러의 가치는 점차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달러가 지금 희소해지는 거니까 이게 상승하려는 힘이 압력이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서 원화를 공급해야 되는 거, 여기서 달러를 외환을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기 외환 부족만큼 외환 보유고를 통해서 점차 이렇게 달러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공급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올라가는 것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공급하게 되고 달러를 공급하면서 우리가 대가로 뭐를 흡수합니까? 원화를 이거를 흡수하는 거예요. 감소시켜서 중앙은행으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게 달러 같은 외환보유고가 많으면 상관없는데 점차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 96년도에 외환위기 발생한 것도 바로 이런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야, 우리나라 경제 이상한 거 아니야? 대한민국 경제가 이상해. 그래서 달러들이 막 엑소더스 해가지고 자꾸 나가게 돼. 그럼 우리가 달러가 이제 부족해지니까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올라가려는 힘이 작동하게 되고 이걸 그냥 냅둬버렸으면 차라리 더 나을 수 있는데 그걸 좀 방어하려고 달러를 계속 여기다 공급했거든요. 외환을. 근데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난 거야. 더 이상 이거를 유지하기 힘들게 되는 거니까 으악 해가지고 이제 IMF 이렇게 구제금융 받게 된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국제수지가 흑자냐 적자냐와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달러가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영향을 심하게 국내 경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변동환율 제도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하게 됩니다. 플렉서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중앙은행의 개입이 없이 외환의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상황입니다. 브레튼-우즈 체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변동환율 제도가 되었는데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똑같은 건데 달러가 유입했어요. 유입되면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원화를 공급해서 그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이 달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달러의 가치인 환율 하락의 압력이 생기는데 납두는 거야. 그냥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예요. 끝! 이렇게.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아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달러가 들어왔어요. 달러가 유입이 됩니다. 자, 유입이 되면 여기 외환시장이 이렇게 있는 건데 이게 여기 이렇게 아예 장벽이 있는 거야. 장벽이 있어서 차단되어 있는 거야. 야, 너는 외환시장, 나는 국내시장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달러가 유입하게 되면은 여기 원화와 달러가 이렇게 있는데 달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달러의 양이 이렇게 풍부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된다? 맞아요. 달러의 가격인 환율이 하락합니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하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변동환율 제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동환율 제도는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외환의 수요 공급이 일치하는 환율의 조정으로 환율이 버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율이 외환시장에 해외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국내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환율이 변동하게 되니까 그 변동과 관련된 위험, 환위험 같은 게 존재해서 국제무역과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게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율은 외환의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달러가 왜 필요합니까?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를 수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의 물건이나 외국의 자산을 구입할 때, 아니 미국 물건 구입할 때 원화를 주면 그걸 받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달러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러를 줘서 당연히 구입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다음에 외환의 공급은 무엇입니까? 하면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했어. 그러면 당연히 외국 애들이 사실 원화로 해야 되는데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아니면 원화와 달러를 환전해야 되는 거니까 원화를 가져가고 달러를 이제 은행에서 이렇게 환전하게 되는 거니까 아무튼 달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상품이나 자산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게 바로 외환의 공급입니다. 그래서 외환에 대한 수요는 자국 통화의 공급이 되고, 그러니까 달러가 내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원화랑 이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외환의 공급이다라고 하면 자국 통화에 대한 수요가 된다.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환율이 상승했다라는 의미는 요거 환율은 외환 달러의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담해야 할 수입품의 가격이 종전보다 훨씬 비싸진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외국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요. 외국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외환에 대한 수요량이 다시 또 감소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환율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달러의 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는 것이고 달러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니라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서 이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비싸지게 되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게 되고 달러의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지. 다시 얘가 가격이 내려가는 건 똑같이 균형 여기에 딱 도달하게 되면 그게 바로 균형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재료가 바로 균형 환율.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그냥 우리 수요 공급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외환의 거래량, 달러의 거래량,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국내 물가가 변동했을 때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졌어요. 우리나라 물가가 비싸지면요, 수출품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거야. 외국의 물건이 비싸졌다? 그럼 외국의 해외 물가가 비싸졌다? 그럼 수입품 하려는 상품 가격이 비싸진 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게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물건이 수입출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물건이 비싸지니까 당연히 외제를 많이 선호해서 수입은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외환의 수출이 줄어드니까 달러가 들어오는 게 감소하고요.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달러고요. 환율입니다. 외환의 수요와 외환의 공급, 달러의 수요와 달러의 공급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자, 이때 물가가 올라가는 충격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외환의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환의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외환의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균형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균형점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변하게 돼. 여기 A점에서 어디로 변합니까? 하면 B점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내 물가와 환율은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국내 물가랑 환율은 같은 방향으로 작동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외환 거래량의 변동 방향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왜냐면 이게 어느 게 더 많이 이동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나중에 우리 구매력 평가설이라는 거 할 텐데 뒤에 다시 나와요. 우리나라 물건과 해외 물건의 가격을 이렇게 환율로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매력 평가설 생각하면 얘가 고정되어 있을 때 얘가 올라가게 되면은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외환의 수요 공급 가지고 우리가 설명하는 거니까 한번 좀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내 물가 변동 나와 있는 그림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이제 국내 물가랑 해외 물가에다가 환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환율이라는 것은 각각의 물가 수준의 어떤 물가 수준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요거를요 우리가 변화율로 나타내는 거야.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변화율은 곱하기는 더하기, 나누기는 빼기, 그 관계야. 그래서 국내 물가 상승률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같이 변하는 거, 죄송합니다. 요거 플러스 요거 같이 변하게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쭉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565페이지, 566페이지 그거 나와 있는 거 같이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고요. 다음 국내외 경기도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국내 경기가 호황이 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총소득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래서 당연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요,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이거 보셨어요? 수출은 뭐에 영향을 미쳐요? 다른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가에 영향을 미치고요. 환율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다른 나라 국민소득에 플러스 환율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수입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거야?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플러스 환율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빼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경기가 호황이 되면 총소득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증가해요.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입을 많이 하려면 외국 물건 사려고 하면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 외환의 수요가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수요가 우측이동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달러의 거래량, 환율 이렇게 있으면 달러에 대한 수요, 달러에 대한 공급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서 자, 국내 경기가 호황이 되면 외환의 수요가 영향을 미쳐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직관적으로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수입을 증가하게 되면 물건을 많이 사면요,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외환시장이 있는데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 달러가 유출돼서 나가는 거예요. 유출돼서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 여기가 원화와 달러가 있잖아. 그럼 달러의 양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점차 나가니까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달러의 양이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럼 달러의 양이 줄어드니까 환율 자체가 어떻게 돼? 달러의 가격이 환율이 올라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볼게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환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이거 우리나라 이자율이 올라갔어. 그럼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죠.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게 되면은 당연히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못 살게 되니까 수입이 감소해요.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환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자, 또 하나의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 경상수지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번은 경상수지, 수출과 수입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경상수지 측면. 자, 근데 2번에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자본이 유입되는 거야. 그래서 자본이 유입돼서 자본 수지가 개선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본 수지가 개선되니까 달러가 막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환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외환의 수요 곡선이 이걸로 한번 표현할게요. 자, 달러가 있고요. 달러의 가격을 환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요 공급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외환에 대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외환의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고요. 자, 환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려간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자, 그래서 이자율과 환율은 좀 반대 방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계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 것과 같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에 대한 효과, 그걸 볼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자, 확대 통화정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확대 통화정책. 자, 이자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ISLM으로 해도 되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통화량을 증가시키니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잖아. 자, 그러면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자율과 환율은 어떤 관계다? 반비례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자, 확대 재정정책 볼게요. 자, 정부 지출을 증가시킨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그럼 IS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IS, 우하향하는 IS가 우측 이동하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환율은 반대로 하락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루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에 좀 포인트 맞추세요. 아, 이게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쳐가지고 환율, 반비례 관계니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확대 재정 정책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물가도 변화하게 되잖아요. 둘 다 물가가 상승합니다. 그럼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효과를 보여요. 총수요가 우측 이동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돼. 근데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여기 총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거는요 장기적인 얘기고, 그래서 단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머릿속에 먼저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환율에 영향 미친 요인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랬을 때 관심 있는 거에 초점 맞춰서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요인들 중에서 이자율에 영향 미치는 효과가 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상도, 기대, 예상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기대의 자기 충족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self-fulfilling 어떤 기대에 대한 자기 실현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환율이 올라갈 거로 예상을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중요해. 나는 말이야 이번 시험에 왠지 붙을 것 같아. 그럼 진짜 붙어요. 아니 뭐 떨어지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떨어질 것 같아 하는 사람은 생각해봐. 아니, 자기가 봐도 떨어질 것 같은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뭐 붙어 되겠습니까? 남들이 넌 떨어질 것 같아 해도 난 그래도 붙을 거야 이래도 지금 붙을까 말까 한 마당인데,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생각해봐. 달러의 가격이 비쌀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지금 수출하는 것보다 앞으로 일주일 후에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미국의 물건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 좀 수출하는 거 경쟁을 좀, 지금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일주일 후에 물건을 내놓을까? 그럼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훨씬 더 뭐 할만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출은 좀 늦추고요, 수입을 당기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수출을 좀 늦춰요. 그리고 수입을 당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수출을 늦추니까 외환의 공급이 감소돼요. 수출을 하면 달러가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공급이 될 텐데 공급은 좀 늦어지게 되고요. 여기 외환의 수요는 또 증가하게 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이거 앞에서 봤잖아요. 외환의 공급 감소, 좌측이동, 외환 수요 증가, 달러가 가치인 환율이 올라갑니다. 결국은 뭡니까 하면은 환율이 올라갈 걸로 생각한다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짜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다음에 우리가 환율과 관련해서 꼭 보셔야 될 게 결정이론 중에서 구매력 평가설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PPP라는 표현을 써요. Purchasing Power Par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어떤 환율이라는 게 화폐의 어떤 구매력인 물가 수준의 비율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일물일가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건이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의 가치, 밸류가 매칭된다 이런 뜻입니다. 독점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은 상품인데 다른 가격이 여러 개로 책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 메커니즘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우리가 빅맥 지수라고 해요. 맥도날드 기억나십니까? 맥도날드 빅맥 이런 식으로 있어요. 아이고 이게 좀 노랑으로 해야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맥도날드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맥도날드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저는 햄버거 뭐 별로 뭐 그닥 뭐 그렇긴 한데요. 이렇게 햄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뭐 맛있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는 김에 색깔도 좀 칠해 볼게요. 이 맛없게 생겼네. 자 녹색깔도 좀 집어넣어 가지고 좀 이렇게 소스를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망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 햄버거가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3,000원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햄버거를 하나 살 수 있다 합시다. 근데 만약에 미국에서는 이걸 3달러에 하나를 살 수 있다고 합시다. 그 햄버거가 링크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품의 가격이 3,000원 하는 거는 미국 돈으로 따지면 3달러랑 가치가 등값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1달러 이렇게 돼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 우리나라 상품의 가격은요. 여기 외국의 상품 가격에다가 이걸 변환시키는 거 이게 바로 환율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따라서 여기다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관계를 얻을 수 있습니까? 하면 여기 환율은 PF 요거 P를 PF로 나눠주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거 변화율로 나타내는 게 밑에 된 거예요. 아시겠지만 이거요 곱하기는 더하기 그리고 나누기는 빼기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아니면 여기다 그냥 나타내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변화율을 표현한 게 요거 변화율을 표현한 게 이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은근히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아셨죠? 자, 구매력 평가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로운 교역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데, 현실에서는 이런 자유로운 교역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빅맥과 같이요, 이렇게 햄버거가 있으면 전 세계에 똑같은 퀄리티의 똑같은 크기 사이즈의 햄버거가 거래됐을 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요, 그 상품 자체가 서로 이질적인 경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물건 자체가 교역제를 대상으로 하면 좋은데 비교역제 같은 것들도 사실은 존재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력 평가설은 보통 얘기할 때 장기에 국가 간의 교역이 되는 교역제를 대상으로 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교역을 억제하는 억누르는 장벽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의는 그래서 무역 장벽이 낮고요. 또 거래 비용이 별로 없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 경쟁적인 아주 교육이 자유로운 그런 경우에 또 장기적으로 잘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말 문제로 환율과 관련해서 구매력 평가설 빅맥 지수 자주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좀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자율 평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자율이네요. Interest Rate, Penalty 해가지고 IRP 이렇게 씁니다. 자, 두 나라 간의 자본이동, 자본 수지와 관련된 측면에서 얘기합니다. 자본이동에 어떤 제약이 없는 거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환율은 두 나라의 어떤 이자율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두 나라 간의 어떤 차익 거래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으면 1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재 보시면 제가 이게 이자율 평가설이 왜 이런 식이 나왔는가를 살짝 뭐 각주에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해되시면 좀 보시는데 지금 그 위에 본문에 넣어놓긴 했는데 아니면은 그냥 우선 암기하셔도 됩니다. 자, 1원을 가지고 국내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국내에 투자를 했어요. 투자 후 1년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자율이 이렇게 얻게 돼요. 1년 후에.
그쵸? 자, 만약에 해외 투자한다 합시다. 해외 투자하려면 이거요, 1원을요, 우리가 그냥 이걸로 투자할 수 없어. 왜냐면 원하잖아. 달러로 바꿔야지. 1원 가지고 해외 투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로 변환시킵니다. 달러로 변환시키는데, 자,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만약에 1000원이 1달러라고 합시다. 1달러라면 이렇게. 자, 그러면 1원은 얼마가 될까요? 하면은 이 지금 같은 거야. 그러면 이거 변환시켜 주는 게 환율이니까 환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달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00분의 1달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T기의 환율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면 1달러의 어떤 환율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1원의 가치를 환율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해외에 투자합니다. 해외에 투자. 해외에 투자를 해요. 투자. 자, 그러면 여기 가치에다가 이자율이 붙겠죠. 1 플러스 R에 foreign이야, foreign. 해외 이자율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기의 환율에다가 1 해서 달러 가치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다시 이게 이제 두 개 비교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과 해외에 투자했을 때 수익률을 비교하려면 여기 미래에 발생하는 이거 있잖아요. 미래에 발생하는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나라 돈의 현재 이거 환율로 바꿔줘야 돼. 근데 1년 후에 환율을 변해시켜야 되니까 여기다가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1 플러스 해외 시장에서 이자율에다가 여기 T기의 환율분의 1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려면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을 여기다 곱해줘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결국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은 자, 형광펜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이거 있잖아. 국내 투자했을 때에 여기 보시면 투자 수익률, 해외 투자했을 때에 그 투자 수익률 이걸 같도록 만드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거지 이거. 이게 국내 투자했을 때, 해외 투자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보시면 양쪽에 1과 1이 거의 비슷하잖아. 약간 무시할 만하니까 이제 빼버리고 이제 정리를 쭉 하면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거를 펜으로 바꿔야죠. 이거를 정리해 가지고 여기 색깔 이렇게 합시다. 녹색깔로.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교재. 나타낸 결론 한번 보시면 57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이런 환율이 돼. 그래서 국내 이자율은요. 해외 이자율에다가 더하기 T기의 예상 환율이 있죠. T 플러스 1기의 기대 환율 요거 T기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게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식을 변환시켜서 이렇게 나타낸 거 이건 이제 유용하게 많이 쓸 때 활용할 거니까 이걸로 머릿속에 좀 체크해서 넣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체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자율과 환율과의 관계예요. 자, 우리나라 이자율이 앞에서 본 것처럼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요거는 요거 지워지니까 일일이니까 무시하고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렇게 체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 이자율이 있고요. 여기 환율이 있어요. 앞에서 나온 이 그래프를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렇게 있고 더하기 T기의 환율이고 얘는 환율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거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거 뺄까요? 그냥 T기 뺄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과 여기 환율 요거는 무슨 관계다? 예, 반비례 관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비례 관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요 예상 환율이 있잖아. 예상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R0로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올라가면 환율 당연히 올라가야지 균형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얘가 변하게 되면 우리 수요 공급에서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그 재화의 가격, 이 달러의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아니면 여기 관련된 이자율, X축과 Y축에 있는 변수가 변하면 곡선 상에 이동하는 건데, 즉 다시요. R이 변화 시 이거는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면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R이 변하면 이거는 IRP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고요. 곡선 상에서 이동을 하고 이거 이외에 이자율 이외의 값이 변한다고 할게요. 이자율 이외에 저기 보시면 예상 환율이 변한다고 할게요. T 플러스 1기에 기대 환율이 올라가면 이거는 곡선 자체가 변하네요. 자체가 변화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본 것처럼 앞으로 기대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수요 환율과 관련된 여기 IRP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뭐 좀 밑에 각주에도 뭐 설명이 있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자율이 변할 때랑 곡선 상의 이동, 이자율이 떨어지면 이걸 따라서 간 거고 그 외에 다른 거 기대 환율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거기 우리 오른쪽에는요, 뭐 환율과 관련된 뭐 오버슈팅 이론 이런 것도 넣어놓긴 했는데 좀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뭔가 P가 경직돼 있는 물가가 경직돼 있어가지고 환율이 팍 이렇게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것까지는 좀 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정도만 보세요. 구매력 평가설 그리고 이자율 평가설 이렇게 정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제금융론과 관련해 가지고요. 마지막으로요. 뭔가 ISLN BP 곡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정정책, 통화정책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